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원이 하나 있다면, 왜 그러세요? 자연스럽게 합시다. 예. 나름대로 원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인연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조용히 좀 가만히 앉아서 조금 같이 좌선하는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좌선은 고요하게 좀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도 가끔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산책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 전체가 공부거든요. 뭐 이것이 어쩝니다, 저것이 어쩝니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런 조그마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조용한 곳에 있었으면, 그래 가끔 거기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인연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좀 컨디션 난조라 이렇게 막 이러쿵저러쿵 여러분들한테 또 괜히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럴 때는 좀 조용히 저도 좀 쉬고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이제 그 공부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처음에 느껴지기 마련이니까, 그런 어떤 착각을 이제 바로 잡아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제가 그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제 이 공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냥 우리의 평범한 그 상식, 평범한 보통 의식 수준에서 이제 이 공부를 접근해 보면, 공부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이 마음 공부, 수행, 뭐 깨달음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시면 조금 그런 게 오히려 장애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가만히 보면 뭐 마음이니 뭐 깨달음이니 뭐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가장 일차적인 경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체험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말로 설명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 내 눈앞에 나와 세계가 존재한다는 이 너무나 당연해서 보통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거거든요. 이걸 떠나서 얘기하면 전부 그건 허공꽃이에요. 이게 1번 아니냐 이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 뭔가 나라고 여겨진 어떤 육체나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꽃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뭔가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대상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있다는 경험은, 지금 있다는 이 경험, 이 있다는 경험을 가만히 잘 보면 무엇이 있다는 거 말고, 대상 말고, 그냥 그 대상, 예를 들어 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분별해서 꽃이 있다 해서 이런 모양이나 이런데 자꾸 이 차별되는 모양에 이제 좀 주의가 흩어지기 쉬운데, 이 꽃이란 존재가 결국에 뭐냐면 이 순수한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는 있다라는 것이 이런 인연 따라 이렇게 노란색에 녹색에, 예를 들면 죽비가 있다는 이런 깨끗하지 못한 지저분한 황색에 이런 차별되는 경계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차별되는 경계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 분명히 이것들이 독자적으로 서로 다른 차별성을 갖는데, 그거 원점으로 이렇게 회귀해 보면 이 꽃이든 죽비든 결국 이 있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연 따라 이거 꽃을 교육 목적성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아까워서 끊지는 않을게요. 이걸 없애거나 이걸 반을 쪼개거나 확 불태워버리거나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게 있던 게 싹 사라졌는데, 우리는 요 대상의 유무에만 자꾸 하는데, 유무에만 자꾸 쏠리게 되는데, 이게 있건 없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눈앞에 당장 이 경험이잖아요. 대상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데, 이 대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근본
바로 이 기본이 되는 이건 나타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건 언제나 변함없잖아요. 예? 언제나 이 있음뿐이지. 이 있음 위에서 우리 인생사가 마치 순백의 스크린 위에 한 2시간짜리 영화가 끊임없이 한 장면도 멈추지 않고 영화 장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영화 장면마다 그 바탕,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 빛깔과 모양이 없는 텅 빈 스크린이 있는 것처럼 이 있음이라고 하는 이걸 이름 붙여서 있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 빼버리고 가장 지금 직접적인 경험 이 경험이 돼요. 이 경험은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경험하고 달라요.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경험의 근본 당처이지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알려지거나 이렇게 자각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지 이런 자각된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이런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느낌이나 상대적인 어떤 경계로서 이걸 파악하려는 모든 시도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애초에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뭘 하기도 전부터, 뭘 알기도 전부터 이미 이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화두예요. 이게 말 이전이라, 생각 이전. 언어도단 심행첨예리라.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나 다라 말도 잘하고 생각도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한 생각, 일념을 일으키기 전에는 어떤 존재도 있지 않아요. 이 바탕이 없으면 꽃도 죽비도 나의 인생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뭔가 이 스크린 위에 뭐가 화면이 떠야지만이 그제서야 그게 의미를 가지고 존재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 일으켜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전에 살 뺀다고 파리바게트에서 닭가슴살 샐러드를 사다가 먹었거든요. 예. 근데 바로 여러분도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 저녁 드셨으면 그 저녁 먹은 자기 메뉴 떠올려 봐요. 예. 그 잊지도 않은 벌써 뱃속에 들어서 반은 녹아서 사라졌을 그 과거의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 의지해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헛것이 떠오르는 여기는 진실하다 이거예요. 예. 환이 떠오르는 이 자리는 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는 이 자리라고 할 게 없어요. 이 자리를 그 아까 샐러드 모양 그리듯이 환을 지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게 이름과 개념,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를 쓰지 말라. 그게 뭐냐면 바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이걸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싱겁지. 자기가 직접 통해보고 나면 이거는이라고 말할 게 없지. 이건 너무 당연지사니까. 알고 모르고도 아니고 뭐 체험하고 체험 안 하고도 아니죠. 아까 유무가 똑같으니까 있다든 없다든 이거니까 체험을 했다든 체험 못했다든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체험을 해도 상관없고 어떤 체험을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절대니 초월이니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붙여서. 어떤 상대적인 이분법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당장에 이것이고 다른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이걸 제가 입 아프게 설명하면 진짜 요즘 자꾸 혈압 오르고 그러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이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친밀한 체험이에요. 가장 내밀한 체험이야. 자기가 아니고선 이걸 알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오로지 지금 자기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짐 없이 체험하고 있는 이 체험이라 존재한다는 이 체험, 안다는 이 체험. 그러니까 일 없이 탁자를 두드린다고. 이 탁자 소리는 아무 뜻이 없어요. 이거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두드리기 전 소식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무라고 말하는 것은 무라고 입 벌리기 전에 이 자리를 가르쳐 주려고 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든 마상근하든 가르치는 바는 똑같으니까. 무자에 깨치든 마상근에 깨치든 정전백수자에 깨치든 탁자 두드리는 소리에 깨치든 죽비 드는 것에 깨치든 아무 차별이 없지. 깨치고 보면
본래 자기 마음,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딴 데 있나?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자리를 떠나서 마음이란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산회상에서 이 마음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 없이 꽃을 들어보였다고. 꽃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예? 지금 진짜 주인공, 진짜 칼자는 누가 지었냐? 지금 꽃을 보고 있는 당사자한테 있잖아요. 예?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하고 자기하고 분리된 적이 있어야죠. 언제나 이렇게 있는데 이 직접적인 체험 이게 각성이에요.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이상 가진 사람 없고 이 이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마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마음자리를 한번 자기가 자각한 사람 가만히 봐요. 이 마음자리에 경계선이 있는가? 끝이 있는가? 이게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늘 지금이잖아. 늘 지금. 예? 아까 말했듯이 과거도 여기서 그냥 한 생각 일으키는 거고 미래도 한 생각 일으키는 거고 그냥 늘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가장 친밀한 이 체험. 예? 이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지. 제 말이 좀 납득이 되세요? 제가 처음 오는 사람들 이렇게 손등 찔러준다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왜 찔른지 아시겠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끌면 생각 속에 빠져드는데. 여기 온 기념으로 손등이나 한번 찔러드릴까요? 네. 네. 손등 한번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자, 지금 너무 어색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지금 이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경험 속에 있으면서 이 경험을 자기가 하는 줄도 몰라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야. 오히려 이걸 알았다는 사람은 정말 우스운 사람이고 이걸 몰랐다는 사람한테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항상 이 속에 있으면서 잠시 손등 잠시만 이렇게 잡으세요. 제가 가르치는 이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걸 사람들이 놓치고 이쪽 경험을 쫓아간다고. 요건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근데 이 뚜렷함이 뭐냐면 이것을 배경으로 이걸 바탕으로 뚜렷함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떨어지고 이걸 까먹고 있어요. 이런 경험은 너무 국소적이잖아요. 근데 이 국소적인 경험이 나타날 수 있는 텅 빈 경험으로 가득 찬 여기를 놓치고 있다니까. 여기에 속느라고. 그래서 완전히 이게 뭐예요?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헛거구나. 이런 건 나타났다가 사라져. 근데 나타나기 전에도 이랬고 나타났을 때도 이거 안 변해요. 그리고 나타나도 이 속으로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멸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생멸하지 않으니까. 생멸하면 알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든 느껴지면 알잖아요. 근데 느낄 줄 아는 그것.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저하고 이게 세상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근데 나랑 세계만 있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건 대상이고 네. 실제로는 있다만 있어요. 그 있다에서 네. 이렇게 드러난 게 나와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로 분리돼서 보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자기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자주 느껴지고 강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나로 여기는 그 대부분 육체죠. 그리고 육체로 인연해서 느껴지는 감각, 그다음 감정, 그다음 생각. 그걸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식으로 하면 그걸 나로 삼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건 뜨거운지 차가운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지금 뭐 열이 올라서 화끈화끈하다. 그 다음에 이건 아무 느낌 없다. 그게 비유하자면 똑같은 도화지 위에 하나는 색깔을 진하게 칠한 거고 하나는 멀리 있다고 연하게 칠한 수채화 같은 게. 물감의 농도는 다르지만 그 물감이 어디 얹혀져 있냐면 똑같은 백지 위에 있다고. 이 투명한 알매 성품 위에서 이건 뚜렷하게 느껴진 대상이고 이건 별로 이것보다는 약간 희미하게 느껴지니까 마치 우리가 원근법, 물감의 농도를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원근법을 표시하듯이 이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이건 멀리 있는 것 같아. 근데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이 텅 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요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요. 이 속에서 이건 내인 것 같고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 라는 분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는 게 와닿아요. 속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음속이라고. 근데 제가 너무 분명하게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저하고 세상. 근데 봐요. 어제 저녁에 주무셨어요? 네. 그때 나와 세상이 있던가요? 아니 없어요. 근데 그거 없는 줄 어떻게 하셨어요? 뭘로 하셨어요? 몰라요. 근데 바로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세계가 있는 줄 아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세계가 없는 줄도 알아요. 근데 그건 안 변했어. 그러니까 요것과 요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세계도 비었다는 거예요. 허공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음. 그렇게 자꾸 느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 내가 어떤 물 속에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와닿긴 해요. 예. 근데 그건 여전히 그 경계예요. 네, 그러니까 음. 너무나 이렇게 나 따로 얘 따로 뭔가 따로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이해가 됐다. 경험적으로도 그런 거 같다가 말았다가 몰라요. 아니요. 그럴 때 여기로 돌아오면 돼요. 요 아무 여기 뭐 특별한 뭐 느낌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이죠. 네, 그 느낌 속에 제가 너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봐요. 네, 분명하게 있는 건 느낌의 대상이라고. 예, 근데 이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방향 전환인데 여기서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을 보고 있어. 그냥 드러나고 있다 내가. 마치 후레쉬를 딱 비추면 빛에 비춰지는 대상은 또렷하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그러니까 후레쉬에 비유하면 이렇게 비춘 줄 알았는데 아니요, 방향이 이렇게 된 거라. 아직 그거는 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늘 너무 익숙해서 이게 너무 아직- 그거는 우리의 습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한번 의식해 보세요. 자기 몸을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쓸어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한번 의식해 보세요. 몸을 의식할 때 자기 몸을 의식해 보시라고요. 그때 감각이 몸 속에서 몸 안에서 이렇게 몸을 윤곽하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의식해 보세요.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밖에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있다니까. 몸속에 안 갇혀 있다고요. 안팎이 원래 다 이거예요. 가끔 내가 안팎이 아니고 밖이고 구분이 안 되는 경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든 바뀌든 결국 뭐냐면 이 텅 빈 이거예요. 온 지방 세계가 텅 빈 공성이에요. 여기서 이걸 나로 삼고 이걸 이 육체 경계선 속을 안으로 삼고 육체 경계선 바깥을 밖으로 우리 분별했을 뿐이야.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 뱃속에서 내 소화되는 걸 느끼는 거나 꽃을 느끼는 거나 이 자리거든요. 우리가 요 경계선만 따지지 않다. 비유하자면 요 그림 보이죠? 그림 보면 이걸 법이라고 했을 때 사람과 인간과 세계라고 했을 때 모양을 따라가면 경계선을 쫓아가면 안팎이 분별돼요. 이 불상 내부는 내면이 되고 여기는 외면인 줄 아는데 실제로 뭐냐 하나의 캔버스 위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해보세요. 수영천 아시겠네. 네. 네, 친숙하시겠네. 저 뭐죠? 안락 그쪽에 보면 그 아파트 네. 포스코에서 만든 네, 아파트 그 떠오르세요? 네. 자, 봐요. 그게 어디서 떠오르냐 이게. 다시 한번 수영천. 그다음에 뭐 가스 뭐 계란같이 동글동글한 네. 그런 거 있는 거 있죠. 저희가 차 지나가다 봤거든요. 지금 뭔가 떠오르죠. 네. 그게 어디서 떠올라요? 다시 수영천 그려보세요. 네. 사람들 그려. 지금 이 눈앞에 있지 않아요? 네. 눈앞에.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이지. 네. 예. 우리는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어떤 인간도 이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눈앞에서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고 바로 이 자리, 꽃이 들어오는 이 자리라고. 그러니까 안팎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지. 이 자리밖에 없어요. 분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평면 같은 세계가 된다고. 그냥 이 마음 하나로 딱 시방 세계가 그냥 마치 그 이제 뭐죠? 이렇게 무슨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렇죠. 그 유리 보울 같은 데 네. 보면 막 이렇게 네. 전부 모양인데 다 이게 통째로 이 속에 있는 것처럼. 네. 그래요. 그 안에서 예. 너무 저는 분리돼 있는. 아니. 그게 분별이고 실제로는 분리감 자체가 그냥 이거예요. 그건 감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콕 찌른 거기에만 자꾸 한 거예요. 그 분리감을 느낄 줄 아는 이건 분리가 없어요. 이 분리가 없는 속에서 분리감만 느껴지는 거라. 분리가 안 네,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지지 말고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느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아무리 해도 느껴지면 그건 이런 거예요. 대상이라. 이거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느껴져요. 그게 진공묘예요. 실제로는 텅 비었는데 묘한이 있습니다. 네, 묘하게 있다고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묘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느낌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마저 내려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뭔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그거하고 그거 아닌 게 생겨요. 네, 자꾸 그러니까 제가 저는 따로 있는 거. 이 속에 왜 나만 있고 나하고 세상만 있는 것 같아요. 아, 되게. 그건 여전히 네. 하나의 느낌을 붙잡아서 그래. 그것마저 놔버렸을 때 그러면은 그게 말하자면 둘이 없다는 거예요. 둘이 없어. 아직은 그런 수준은 못 가는. 아니. 그거는 우리의 익숙한 버릇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를 나로 잡는 거야. 이게 하나를 나로 삼으면 반드시 나 아닌 게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로 여기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이 맛없는 이 맛을 계속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제까지 익숙했던 이 분별에서는 점점점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면서, 이전까지 우리가 분별했던 이 습관이 확 뒤집어져서 분별하지 않는데 더 익숙해지고, 이제 분별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제 마치 우리가 불쾌한 기분 일어나면 금방 알아차리듯이 분별이 일어나는 게 딱 이제 자연스럽게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점점점 풀려나고, 이거는 예전에는 막 이걸 굴리거나 뭘 이렇게 대상화해서 알려고 했던 게, 그게 망상이구나. 여전히 나를 주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이미 이 속에 있어. 나는 이미 도달했어. 난 이미 이것이야. 내가 다시 이것이 되려고 하거나 이것을 대상으로 느낄 필요가 없어. 그게 우리의 망상이었던 거야. 그게 우리를 속였던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서 멈추고 보라고 하는 거야. 멈추고 그냥 봐. 지금 보이고 있잖아. 이게 다라고요. 여기서 모든 분별이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이 분별을 쉬면 돼요. 실제로는 아무 분별이 없는 이게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끝없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없는 자리에 익숙해지고 그 분별하는 습관에서는 조금씩 풀려나는 거.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도노 후의 점수라. 열심히 점점점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지 이제까지 내가 거꾸로 생각했구나. 거꾸로 느끼고 있었구나. 그게 중생의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전도된 몽상 속에 있다가 이제 한번 뭔지 모르겠어. 왜냐면 여기는 생각과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뭔지 모르는 그 자리에 계속 분명히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가는 공부가 아니라 뭔지 모른다는 사실이 안심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예를 들면 공부하다가 좋은 경계가 나타날 때는 그게 공부인 줄 알고 덥석덥석 잡았다가 이제는 그런 거 안 잡게 돼요. 세월 지나면. 그냥 평범한 이대로 아무 특별한 거 없는 이대로 분명하고 안심이 돼야 돼. 그게 이게 본래 마음이니까. 여긴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평상시.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본성이란 건 여기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나 하나로 가득 차 있다니까. 이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 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란 건 여기서 일으킨 한 생각이라. 분별 망상이라. 내 마음밖에 없다고 해요. 네, 내 마음밖에 없다는 네. 말을. 그래서 내 자성 가운데 만법이 다 구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60억 전 인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 있어요. 내 마음이 다른 인연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드러나는 느낌으로. 네. 색수상 행식으로. 오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경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예를 들어서 그게 모양이든 소리든 냄새든 맛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끝없이 변해요. 그죠? 끝없이 변하는데 그 변한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어. 그 변화를 나는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알아차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게 뭐냐? 이렇게 안다니까? 소리는 나타나요. 근데 소리를 알면 언제나 여기 있어. 언제나 이렇게 듣고 있어요. 소리가 다르지만 똑같아. 이거든. 이걸 느낌에다 치환하면 어떤 느낌이든 이거라고. 이거든. 이거니까. 얘네들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이건 언제나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맛도 느낌도 아르마리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없다라는 잘못된 분별을 해요. 근데 없다는 그건 뭐냐고. 없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느낌으로 느끼고. 없다는 게 뭐지? 저 새소리. 있다가 없다 하잖아. 그죠? 근데 새소리 지금 있어요. 있을 때도 여기 있어. 없어도 여기 있어. 깨어서 분별할 땐 나와 세계가 있어. 잠들면 나와 세계가 없어. 이거 있다 없다는 경계고 있다 없다고 할 줄 아는 진짜는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에요. 유무에 속하지 않아.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대상이 아니에요. 알 필요가 없어. 알면 속는 거야. 몰라도 안 돼. 몰라도 속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 하나 딱 세우는 거야. 모를 수도 없고 안다. 그렇죠. 말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안다 모른다 양변이란 말이에요. 분별이라고. 그러니까 조주 무자 화두가 원래는 이래요. 어떤 승려가 이렇게 물었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때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있다고 어떨 때는 없대. 사람 헷갈리게. 근데 유란 말에도 있다는 말이 그 있다는 말 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뜻이 아니라고. 소리도 아니고. 그러면 있다나 없다나 뜻과 소리가 아니면 그래서 말 이전이라고. 생각 힘이 빠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공부가 왜
그러니까 상대법, 이법과 이 불이법, 이 절대적인 이 자리를 가리키는 공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관점이 달라요. 그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를 따로 두고 그 따로 있는 자기가 얻거나 도달하거나 성취해야 될 깨달음을 둘로 상정하느냐 아니면 자기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체를 자기라고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자기는 이미 완성돼 있어요. 자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험을 잘 보면 우리는 자꾸 자기가 형성된 줄 아는데 우리 경험을 잘 봐요. 내가 형성됐나? 모든 인간들한테 묘한 느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늘 있었다 또는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에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갑자기 있어. 네. 아무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한테 자기 탄생을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도 없는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 이 느낌이 원래 그래요. 왜냐면 이것이 시작과 끝이거든. 기독교식으로 하면 알파의 오메가라 이게. 시작과 끝이라는 게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냥 얘는 그래서 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늘 지금 여기라는 이상한 느낌이에요. 늘 지금 여기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라고. 서구인들이 뭐 현존이니 이런 소리 하지만 그 말이고 그 말을 싹 잊고 확 자기 느낌을 그냥 100% 받아들이면 돼요. 개념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를 내려놓고 그냥 진짜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느낌.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도한 생각으로 인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이게 생각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워요. 홀가분하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걸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사들은 말없이 그냥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그냥 보이고 들려주는 끝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깔끔하니까. 근데 처음 초심자들한테는 저게 뭔 소린가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입을 열어 설명을 하지만 설명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바는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 자기 마음, 자기 자성찰에 대한 자기만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늘 이랬지만 이것을 알아봐 주기 전까지는 이게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있었구나 하는 순간 이제 그게 발견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이건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문득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찰나, 한순간에 문득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 하고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 유별난 이상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인연 따라 펼쳐진 경험이고 모든 경험은 그래 똑같아요. 저 차 지나가는 소리나 뭐 우리 발바닥이 뭐 시원하거나 뜨거운 경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타나고 사라진다고. 모든 상대적인 경험은 생멸법이라 나타나고 사라져. 그래서 그건 헛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헛거가 얼마든지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는 바로 이 자리. 국어사전에 제가 몇 번 그랬는데 국어사전에 마음을 이렇게 찾아보면 생각, 감정, 기억 등이 떠오르거나 경험되는 공간이라는 낱말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안다는 소리야. 국어사전에 그런 낱말뜻풀이가 있을 정도면 그걸 보통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마음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이렇게 확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으로 안다는 그 차이지. 그래서 한번 통해 보면 그 선에 보면 금시법이 있어요. 모를 때는 황금인데 알면 똥이다. 모를 때는 깨달음이니 뭐 깨달음의 체험이니 견성이니 하는 게 대단한 건 줄 아는데 막상 그게 자기가 돼보면 자기 입장이 돼보면 우리 일반적인 경험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그 윤여정 씨가 미나리 뭐 해가지고 뭐 했다니까 막 호들갑을 떠고 난리인데 윤여정 씨 자기한테 뭐야
담담해. 나는 그냥 나로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막 그런데 그 사람 안 흔들리고 있잖아요. 뭐 대단한 일이란다 뭐 어쩌고 하는데 나는 그냥 돈 벌려고 한 일이야. 예.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별로 있고 큰 일도 아닌데 왜 사람들 저런지 모르겠어. 예. 실제로 그걸 자기가 경험한 사람한테는 나는 오스카상을 받든 안 받든 난 나야. 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이제 모양만 보는 사람한테는 뭐 유명해지고 뭐 그렇게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면 대단한 건 줄 아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오스카상을 받기 전에도 윤여정이고 받아도 윤여정이야. 사람들 대중한테 잊혀져도 윤여정 그대로야. 그런 사람은 이제 경계에 안 놀아난다고. 항상 중심 나는 그냥 늘 변함없는 나니까. 근데 우리가 모양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는 거야. 롤러코스터를 타야 돼. 근데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경계든 그냥 이 공간을 지나가는 손님에 불과해요. 그럼 난 주인으로 가만히 있으면 돼. 오고 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난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심, 인명, 마음의 안정, 평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부는 경계를 쫓느냐, 경계 아닌 이 자리에 있느냐. 단순해요, 공부가.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그 온갖 경험을, 그 만행을 겪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이치를 한번 깨친 사람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소리 하면 평등지를 깨친 다음에 이제 차별지를 깨친다는 게 그런 건데 온갖 차별을 겪어보면 온갖 차별이 결국은 이 하나다 이거예요. 평등한 이성품이다. 차별만 아는 사람한테는 이것과 이것이 다른 줄 알았더니 다른 이대로 같더라 이거예요. 나와 세계가 분명히 있는 이대로 없는 거랑 진배가 없어진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왜냐하면 이건 습관이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자아가 아닌 걸 자아라고 여기게 된 것은 다섯 무더기에 쌓인 경험의 축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워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는 처음부터 자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아는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부모를 만나에 들어서 서로 다른 얼마든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근본적인 기질은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느껴보면은 내 성격이나 나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는 형성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두드러지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모든 형성된 것은 형성되지 않은 근본적인 어떤 본성의 의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소리 듣는 이거. 이건 형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어떤 소리를 싫어하거나 어떤 소리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이랬어요. 이랬는데 자꾸 어떤 특정한 육체와 동일시. 처음에는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하고 자기하고 분리됐던 거 몰라요. 분리감이란 게 없어요. 분리감이라는 건 분별이기 때문에 그런 분리감이 생기려면은 한참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한참 신체적 자극, 신체 감각 자극. 그래서 자기가 신체라고 하는 어떤 감각적인 거기에 갇혀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의 축적이죠. 그래서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이라고 하는 경험의 쌓임이 그래서 하나의 독자적인 자아가 따로 존재하는 느낌이 생겨요. 우리 가만히 보면 그게 아마 서너 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서너 살 무렵에서야 나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해요. 나는 좋다 싫다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좋다 싫다가 없었는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자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좋다 싫다가 아니라 나는 저걸 원하고 이건 절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거고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리고 자꾸 과거로 회귀하다 보면은 원래 원점에는 뭐냐? 이게 있었다. 지금도 상실하지 않고 있는 이거.
여기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치 그 공중 누각처럼 허공에다 지은 누각처럼 토대가 없어요. 예. 근데 그 모양은 우리의 경험, 이 경험은 이게 순간적이고 무상한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독자적으로 있다는 그 분별의 힘 때문에 이 경험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 분별만 씌워지면 이 경험이 진짜 무슨 환상이나 물거품처럼 그 힘을 잃게 돼요. 그게 집착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런 경계에 대한 경계 구속력, 지배력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릴 때 애착했던 물건에서 나이가 들면 그 물건은 그대로인데 애착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 물건에 대한 그 가치라고 하는 거, 그 물건에 내가 막 이렇게 그 애착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만든 거지 그 물건이 가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거 없다고 막 울고불고 했던 인형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내가 저런 걸 좋아했었나? 저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런 인형을 물고 빨고 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달라진다 이거예요. 예, 똑같은 대상은 변함이 없는데 대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다. 그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공부에 보면 눈과 관련된 상징이 많아요. 본다, 눈 뜬다, 눈이 달라졌다, 안목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이 많은 이유가 그래요. 자,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더 좋으면 좋겠는데 지금 해롱해롱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괜히 또 걱정해 주신 분들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조만간 제가 컨디션 회복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부하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러분 공부를 도와드리지 못할까 그게 걱정이지. 자, 책 조금 볼게요. 이것이 선이다. 17번째네요. 이거 언제 하노 했는데 벌써 17번째 했네. 이거 50까지만 할 거고 뒤에 선시는 그냥 안 할래요. 자, 17번째. 어제는 옳지만 오늘은 틀렸다. 어제는 옳았는데 오늘은 틀렸어. 자,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화주의 개성 각 장로는 처음에 장로 부철각 스님에게 참학하였으나 오래도록 얻은 바가 없었는데 동산의 오조선사의 법을 듣고는 그의 법속으로 달려갔다. 오조 법연선사예요. 하루는 입실하여 오조선사의 질문을 받았다. 이 송나라 때 이제 이 선의 전통적인 공부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대중설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참 만참이라고 하는 소규모 이런 거였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청액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대중이 뭐 1000명 이상씩 큰 사찰에 모였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대중설법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듣다가 또는 소규모로 아침 저녁으로 소참 만참이 있어서 조참 만참이라 해서 아침 공부 모임, 저녁 공부 모임이 있었대요. 80년대 백본 김기축거사 생존시만 하더라도 보림선언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설법을 했대요. 그게 맞아요. 예전에 우리 선원청교회는 좌선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선 시간이 따로 없었다고.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세 가지였어. 대중법회 꼭 참석해라. 소참 만참. 그 다음에 부족하면 청익. 그러니까 과외 수업이지. 그 스승을 찾아가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움을 청한 데서 청익이라고 했어요. 그런 개인적인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 입실해가지고 입실이란 말이 방 안에 들어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선에서는 독참이라고 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독참을 해요. 그걸 입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화두 공안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지도했대요. 오조 선생의 질문을 받았다. 이게 무문관에 나오는 화두예요. 석가와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라 하는데 말해보라. 그는 누구인가? 타시야수라는 화두예요. 석가와 미륵도 그의 노예다. 그는 누구인가? 그러자 각 장로가 말했다. 장사미사입니다. 우리 보통 쓰는 말 있잖아요. 장사미사. 그냥 필부필려다. 뭐 장서방 김서방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조선사는 그의 말을 그럴듯하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아마 긍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당시 원호 스님, 이제 대해 스님의 스승이었던 원호 극근 스님이 수자였는데 제일 첫 번째 자리 이제 수자라는 말은 요즘은 그냥 선방 다니는 스님들 다 수자라고 하는데 원래 수자는 조실 스님을 대신해서 학인을 지도해 주는 사람 수자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열반하신 저 봉암사 정명 스님이 원래는 조실로 모셨는데 자기는 조실감이 안 된다 해서 수자 자리에만 머무셨거든요. 그러니까 조실은 아니고 대중을 지도하는데 조실은 아닌 사람을 수자라고 해요. 근데 원호 스님 이제 대중을 지도하는 사람인데 오조 선서가 이 이야기를 말해주자, 그 누구야? 개성각이라는 그 스님이 그는 타시아수 화두를 물었더니 장삼이사 이러더라. 그래서 이 사람 좀 뭐 좀 안 해. 그랬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어 스님 말했다. 좋기는 좋지만 실제가 아닐지 모르니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끝에서 샅샅이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인정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그렇지 않다고요. 이 철두철미한 거예요, 공부를. 다음날 입실하여 어제와 같은 질문을 받자. 또 석가와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라는데 말해보라. 그는 누구인가? 똑같은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각 장로가 어제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대답했는데요. 그러니까 오조 순서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각 장로가 말했다. 장삼 이사입니다.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오조 순서가 말했다. 아니다, 아니야. 각 장로가 말했다. 스님께서는 어째서 어제는 옳다고 하셨습니까? 어제는 장삼 이사 맞다며요. 그러니까 오조 순서가 말했다. 어제는 옳았지만 오늘은 틀렸다. 각 장로가 말 끝에 크게 깨달았다. 제가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순발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숭산 스님 인가 받은 얘기 아세요? 숭산 스님 아시죠? 숭산 스님이 20몇 살 때 인가 받았어요. 옛날 큰 스님들은 20대 때 다 통과했다니까요. 이 숭산 스님이 평양 출신이란 거 아세요? 평양에서 공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공고 나왔으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상이 공고 나왔어요. 근데 총독부 내무부에서 그런 공무원 생활했거든요. 아주 그 당시에 인텔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그러니까 옛날 평양 사람들이 빨리 개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그 일화에 따르면 독립운동 좀 하려다가 좌절하고 해가지고 남하해가지고 출가해서 이제 고봉 스님을 이제 법사로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 소식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 소식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옛날 우리들은 자꾸 그 신화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특별한 무슨 재주가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우리들보다 정보량이나 상식이 아주 좁았던 시절의 사람이었는데도 이거 깨닫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일찍 깨닫고 여러 스님들이 다 옳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박고봉이라고 좀 괴짜 그 스님이 대구 양반 출신의 선사가 있었는데 망공 스님의 이제 그 제자였죠. 그분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유명한 대화 있잖아요. 소주하고 오징어 딱 들고 가지고 제가 어제 3세 제불 역대 조사를 다 죽여버리고 장사 지내고 요것 좀 남아서 갖고 왔다 하니까 박고봉 스님 그럼 부어라 하면서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러자 이제 벼락같이 소주병으로 방바닥을 찍으면서 이게 손이지 잔이냐고. 그러니까 이놈 봐라 하면서 막 물으니까 척척척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숭산님 이제 지견이 나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다 이제 대답 잘했는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답하면 내가 인가해 주마 하면서 낸 질문이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그 밥그릇이 깨졌다. 이 소식이 뭐냐 하니까 그때 방바닥이 뜨끈뜨끈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대답을 했대. 또 아니다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숭산 스님 아니 다른 스님들은 다 인정해 줬는데 내가 답을 맞게 했는데 왜 아니다고 하지? 그리고 40분인가 서로 째려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숭산 스님이 그 뜰 앞에 잣나무라고 VT한 대담 유튜브에 화질 낡은 거 남아 있어요. 어떤 불교 그 리포터랑 인터뷰한 게 그때 한 생각이 팍 돌았다 그랬어요. 그게 힌트예요. 한 생각이 싹 돌았다. 그래서 딱 답을 내놓으니까 그때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꽃이 피었는데 어찌 내가 나비가 뭐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다는데 그게 뭐야? 아니다, 아니야. 다 화두를 다 풀었는데 아니다에 막힌 수가 있어. 아니다, 아니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아니다, 아니야. 근데 어째서, 그러니까 이런, 자, 공안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공안 공부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직연 노름이 돼요. 재치문답 비슷하게 되거나. 근데 공안을 잘만 살리면 진짜 갑자기 확 한번 진짜 확 한 생각을 크게 돌이키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안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10중 8구는 그래요. 흔히 의리선. 전부 뜻을 따져. 대부분 뜻을 따져요. 그러면 안 돼. 그 다음 구두선, 입만. 그 다음 문자선, 문자로 뭐 시를 읽고 개성 짓는 거. 빠질 위험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대해선서가 이거 불태워버렸거든요. 5조, 자기, 원호 극근선서가 만든 벽암록이라고 하는 설두 중연의 백칙공안에 대해서 이 원호 스님이 되게 안목이 바른 사람이에요. 벽암록 보면 진짜 공부 좀 깊이 한 다음에 벽암록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 병난 게 벽암록 때문이거든요. 벽암록 주석 달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하다가 진짜 너무 과로해가지고 지금 약간 상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확확 오르고. 그래서 지금 이걸 좀 가라앉혀서 벽암록 이제 며칠 동안 안 보려고 하는데 근데 기가 막혀요. 그 정도로 눈이 그래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대회가 자기가 이제 사람들 지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 잡아 물은 거야. 다른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거 모르는 놈인데 처음에는 아는 소리를 한 거야. 그래 너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벽암록 봤다. 그래 안 되겠다 해서 불살라버린 거야. 실제 자기 공부는 없으면서 그런 얹고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그럴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만 안다니까. 네. 그걸 알려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곁에 두고 이렇게 그래서 같이 생활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두고 하면서 어떨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아는 건지 생각으로 아는 건지 그 사람의 공부의 정도가 그제서는 그래서 함부로 말 한마디에 미인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진짜예요. 남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야. 예. 그래서 그 고봉 스님이 숭산 스님을 그렇게 단련시킨 거예요. 다 인정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뭐 몇 대 선지식이 있었어. 다 인정받고 마지막 차장이니까 고봉인데 고봉 스님은 인정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다른 사람 다 인정해줬고 지가 봐도 이거 맞는 답인데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탁 막힌 거예요. 근데 그게 고봉 스님의 자비야. 아니다 해준 거예요. 그게 마지막 관문이었던 거예요. 아니다.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이게 사업 비밀이에요. 그게 마지막 관문이거든. 그걸로, 맙시다. 그래서, 의리선, 구두선, 문자선에 빠질 위험이 다 보네. 그래서 대는 자기 스승이 그렇게 어렵게 그 백직공안 그 평창 착오한 거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거 확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한 100년, 200년 동안 벽암록이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스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남짓인가 200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어떤 거사가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저기서 불타지 않은 나무 판본은 다 태워버렸거든. 인쇄 원본은. 그래서 이제 복사본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서너 개 있었대요. 그걸 가져다가 새로 판가 그런 거야. 판을 새로 짰어요. 그 일부는 일본에도 있었고 해가지고 일본 것도 갔다 그래가지고 보면 세 본인가 있어요. 이 벽암록 판본이 서로 다른 인쇄본이.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대가 불태우고 사라진 다음에 어떤 거사가 다시 수집한 거예요. 그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 자칫하면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공안문답, 소위 선문답을 통한 공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목이 분명한 지도자 밑에서 탁말을 해야만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인연 있는 사람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오래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가 이걸 제대로 봤다고 했던 게 나중에 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공안은 그래서 오래오래 하다 보면 저도 무문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지금 아마 또 보면 또 다를 거예요. 예전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이치에 맞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속는 게 저 공원에 대한 답이 이런 게 있을 거다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그런 답이 따로 있다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말에 있지 않다니까.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봐요. 조주 스님이 어쩔 때는 유라고 하고 어쩔 때는 무라고 했어요. 완전 반대되는 말인데 다 똑같다고 했거든. 그럼 말에 있지 않은 유든 무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전백수자 화두 유명하잖아요. 그 화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니까 조주스님한테 물으니까 조주스님이 정전백수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아니 스님께서는 왜 경계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저는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을 물었는데 왜 경계, 뜰 앞에 잣나무를 자꾸 가르치냐니까 나는 경계를 말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가 경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뜰 다 경계로 알아. 앞, 잣나무, 경계인 줄 알아. 그 경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유무 소리 뜻 빼버리라고 하는 거라. 소리 뜻은 경계니까. 경계는 차별되니까. 그러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소리 뜻 무시해버리면 정전백수자도 뜰 빼고 앞 빼고 백수자도 빼버려. 그럼 뭐가 남냐 이거예요. 더 한 걸음 더 나간 건 그 제자 가운데 각철치라는 제자가 있어요. 조주 스님 벌써 돌아가시고 법안이라고 하는 눈 밝은 스님이 조주의 제자라니까 너 와봐라 해가지고 너희 스님이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에 대해서 정전백수자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각철지가 정색을 하면서 우리 스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스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법원문이 황당해. 야 이 자식아 천하의 조주 스님이 정전백수자라고 화두책에도 나오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러자 각철지가 끝까지 우리 스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전백수자 말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정전백수자 화두에 대해서 어떤 스님이 개송을 했는데 옛 길에 흰 토끼가 가로 누워져 있어. 가로 쭉 뻗어 있어. 그러자 눈 밝으면 옳다구나고 채갔어. 근데 어리석은 사냥개는 뒤늦게 나타난 사냥개는 어리석어서 잣나무지만 뱅뱅뱅 돈다. 눈 밝은 새는 벌써 채갔는데 잣나무라 하니까 잣나무만 돌고 있다. 어리석은 사냥개는 잣나무에 뜻이 없다고. 그러니까 장삼이사 이런 거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말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부처가 되지 못할까 걱정해야 합니다. 무슨 한마디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봐요. 진짜 우리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말 안 하는 걸까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린 자꾸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자꾸 하는데 말 일으키기 전부터 벌써 이게 진짜 말이에요. 예? 옛날 통도사 극락왕 그 경봉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말 이전에 벌써 눈썹 말로 전해. 눈썹만 조금만 해도 알아차린대. 딴 소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하기 전부터 온 우주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래서 유마가 그 불이법문에 대해서 문수가 유마한테 불이법문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니까 유마가 한마디 안 해. 침묵해 버렸거든. 그죠? 유마의 한 번 침묵이 우레와 같다. 천둥 소리와 같다. 그 유마 일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마가 한 번 침묵하면 우레 소리와 같다. 이 소식을 알아내는 게. 이 소리 없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 문자에 있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탁말해야 된다. 자, 부처가 말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부처가 되지 못할까 걱정해야 합니다.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잊어버리듯.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장자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걸 알았으면 그 말은 잊어버려라. 이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뜻을 깨달았다면 말은 잊어도 됩니다. 자꾸 이걸 말로 설명하려는 옛버릇이 남는데 그걸 탈각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뭐냐면 알게 되면 아는 자가 남아요. 그래서 이 아는 자가 아는 것, 주관과 객관이 탁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것조차 분별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분별이 안 된다는 것조차도 분별이야. 딱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어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 보면 귀를 비켜야 돼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거든. 그래야 돼. 그럴듯한 말 한마디가 천년 동안 당나귀를 묶어놓는 말뚝이요. 그러니까 이 공안에는 이게 답이지 하면 그 천년 동안 당나귀 묶어놓은 말뚝이라고. 종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고 여기면 저거구나 하고 여기면 북소리에 거꾸러지는 법입니다. 종소리 듣고 깨달아서 종소리 듣는 게 이게 법이구나 하면 북소리에는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공부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말이라는 수단이 아니고서는 공부를 나누기 어려운 까닭에 항상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업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배우는 이도 방편의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상대의 말을 가지고 그 공부를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이렇게 척하면 척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척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입 열기 전부터 딱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직감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야 돼. 그런 것이지 말로 자질구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금을 추출하는 장인처럼 말과 생각이라는 불순물을 본분의 일에 입각하여 제거하는 수단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치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친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그런 게 없어요. 아까 숭산 스님도 처음에 아니다란 말에 막힌 거야. 아니다도 말인데. 옳다도 말이고 틀렸다도 말인데. 근데 거기에 속은 거야. 여전히 화두 말에는 안 속으면서 아니다란 평범한 말에 속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이 따로 있었던 거야. 그렇지, 이게 법이지. 그렇지. 이거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 턱 걸려가지고 그래도 오래 걸리잖아. 바로 뚫어낸대요. 배우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며 가르치는 이는 오로지 본분사만 드러내 보일 뿐 인정에 끌려 사정을 봐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사정 봐주고 인정에 끄달리는 거. 그 인정사정 안 봐준다고 하는 거야. 공부 입장에서 보면. 사자가 새끼들을 벼랑에서 굴러 떨어뜨리고 스스로 기어 올라오는 놈만 기르듯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누가 인정해 주길 바라는데 인정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누가 인정해 주냐고. 근데 그렇다고 또 그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선에 보면 똥꼬집 부린 사람이 있거든. 그냥 무조건 그렇게 고집만 부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인연을 만나서 그래 믿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거나 그러고 그 믿음의 의지에서 이제 자기 한계를 돌파해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잖아요. 그 황벽도 임재가 처음에 몰랐을 때 황벽이 임재를 두들겨 팼는데 임재가 깨닫고 나서 황벽에 뺨을 후렸잖아요. 근데 성 안 내잖아요. 껄껄 웃잖아. 이제 너 못 속이겠구나. 옛날에 속여 먹을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게 이 공부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지 성급하게 도움을 주려다가 상대의 멀쩡한 눈을 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그래요. 저 공부 지도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해주고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해주는 게 아니라고. 혹시나 그게 해가 될까봐 말을 아끼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심정 있잖아요. 철없는 어린애가 막 바락바락 대들고 하면 뭔가 속에서 막 해줄 말이 있지만 차마 말 못하는 거. 너도 한번 이 애비 심정 대보면 그제서야 너도 알 거다 하는 그 심정. 지금 얘기해줘봤자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로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아는 거다. 이 저절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저절로 아는 거. 예화 속의 각 장로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조 선사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 찾아와 입실하여 어떤 공안에 그럴듯한 대답을 하자 오조 선사가 그것을 긍정했던 모양입니다. 마침 원호 스님이 그 회상의 수자로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승인 오조선사에게 좀 더 신중하게 확인을 점검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선공부의 아름다운 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호극근도 지 잘났다는 놈이거든요. 이 전사를 알면 더 재밌어. 지 잘나서, 왜냐면 원호극근 이 벽암록이나 원어심료 보면 이 사람 엄청난 천재였던 것 같아. 유학, 불학, 도교 모르는 게 없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평창 보면 그래 깜빡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기도 자기 딴에는 깨친 줄 알았다가 오조 법연 선사 만났을 때 오조 법연이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그럼 삐껴갔어요. 그러니까 삐껴가는 뒷꼭지에다 대고 네가 열병을 알아봐야지. 뭐 네 공부가 잘 된지 못 된지 알 거다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진짜 열병이 나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간 거야. 그래서 열반당에 이제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 정신이 가물가물하니까 자기가 이전에 깨쳤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자 그 사람이 원호극근이 거기서 원을 세워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만약 산다면 내가 오조 스님 찾아가서 못다한 공을 마치를 했는데 구사일생 살았어.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조 법연 밑에서 모시고 있다가 그 유명한 소염시에 깨달았던 거예요. 원래 그 뭐 조대영인가 진재영인가 한 사람이 와서 진재영이라는 사람이 은퇴하면서 이제 옛날 사대부는 다 성공부했으니까 은퇴해서 고향 내려가면서 공부를 물어보니까 오조 법연 스님이 그때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보지. 너무 안 돼서 그 제가자한테 힌트를 준 거야. 당신 젊었을 때 소염시 읽어봤냐고. 요즘으로 치면 우리 뭐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같은 대중가예요. 그거 알죠 들어봤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소가 부르는 뜻은 그 남군이 그 목소리를 알아주길 위함이다. 그 구절이 있는데 우리 화두 공부가 이 공부가 그와 똑같소. 근데 진지영이 예의하고 그냥 간 거야. 그러자 옆에서 차 따르면서 듣고 있던 그 원호극근이 거기서 뭔가 소식이 왔어요. 그 소염시 내용이 양귀비하고 알록산이 당나라 현종 황제 몰래 바람피는 소식인데 현종이 그 안에 없다는 표시로 양귀비가 자기 몸적인 소호기를 부르면 알록산이 몰래 찾아오기로. 그래서 소호가 하는 건 소호기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 목소리를 그 암호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듣기만 하면. 근데 이 진재영이 몰랐어요. 가고 나니까 원호가 저 진재영이라는 사람이 이 소리 알아들었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 사람은 이거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소리만 들었어. 그러니까 원호가 그런 거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소호기든 개똥이든 소호기라고 하든 개똥이라고 하든 그게 그거잖아. 지금 현종 없어요라는 표시는 소가 일 없이 부른다고. 아무 일 없는데 소호기를 불러. 그건 딴 뜻이 있다고. 소호기엔 뜻이 없어. 그러니까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이놈 바라면서 오조 보면 그때 원호극근이 정전백수자를 들고 있었거든. 정전백수자도 그렇다. 악 하는 거야. 그러자 이 사람 그 소리 듣자 하고 어질어질해서 바깥에 쭉 나왔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닭이 부두둑하고 날개짓는데 저것도 소호기 소리야. 부두둑, 정전백수자, 소호가 다 똑같네.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인가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자가 돼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좀 늙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성공부의 아름다운 면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자와 배운 자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부의 정도에 따라 평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역할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 선에서의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정확히는 제자가 스승을 앞질러야 돼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돼. 안 그러면 스승을 욕먹이는 짓이라니까. 항상 스승이 훨씬 눈이 밝고 제자는 맨날 아이고 스승님 제가 옳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큰 나무 밑에 나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스승 밑에는 없어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스승을 능가하지 못한다면 그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고 스승도 스승으로 자격이 없어. 자기보다 훨씬 안목이 분명한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그게 이 공부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스승도 따로 없고 제자도 따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관련된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공 스님의 제자 보월이라는 스님이 계시거든요. 원래 그 법주사문 중 금오 스님의 그 법사 스님이 원래 보월 스님의 은사자, 은법사가 되는데 이 보월 스님이 빨리 일찍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만공 스님이 보월 스님 대신해서 금오 스님을 인가해줘요. 원래는 보월 스님한테 인가받아야 되는데
그랬던,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제일 안목이 있었대요. 만공스 밑에 50여 명의 견성 제자가 있어요. 만공오록 뒤에 쫙 나와요. 50명 정도 나와. 그래서 어느 날 만공스님이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야 하는 어느 선객의 편지에 삼세신 불가득 이 화두를 저쪽 영남 요 부산 지역에 아마 해월스님 해상으로 누가 수덕사에서 공부하던 중이 만공스님한테는 공부가 잘 안 됐는지 영남에 가서 해월스님 그쪽에서 옛날엔 선방에서 이렇게 질문해서 전국 선방에 돌렸대. 선지식이 어떻게 답하냐 해가지고 이걸 공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보내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인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위음왕불 이전, 위음왕이 시간이거든요. 위음왕불 이전에 이미 점을 찍었다. 그럴듯 하잖아요. 분별하기 전에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이전에 점 찍었다. 했는데 이미 이것도 허물이 있죠. 왜냐하면 점 찍는다 여기에 끌려 들어간 거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나 시간이 없다나 분별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답을 쓰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보월스님이 옆에서 시자로 지키고 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자 누구의 눈을 멀게 하시려고 그러시냐면서 그 편지를 봐서 찢어서 불태워버렸어요. 스승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만공스님 그때 뭔가 느낀 바가 있어요. 제자에게 방망이를 맞은 만공스님은 그날로 덕순산 위에 큰 절 위에 금선대에 올라가 7일 동안 꼼짝 않고 용맹전진했다고 합니다. 끙끙 앓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보월스님의 손을 잡고 내 자네에게 10년 양식을 얻었네라고 기뻐했던 그 기록이 저도 어록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답은 보월스님이 썼대. 전혀 엉뚱한 답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걸 덕순산 떠나서 영남으로 가서 뭐 한 것은 아직도 남은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니까 뭐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이 편지를 보면 불태워버리라고 보는데 뭐라고 그런 내용이었대요. 좌우지간. 근데 그럼 말이 난 김에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인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그 전광석화보다 빨라야 된다고 합니다. 전광석화보다 빨라야 된다. 예.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한참 한 1초, 2초 지나면 벌써 버스 지나갔어요. 다 이러면 다 버스 지나간 뒤야. 예.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바로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제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용, 선기 뭐 그 뭐야 깃틀 기자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기계처럼 촥 하고 나오는 기계처럼 바로 이렇게 작용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바로 생각이거든. 생각하는 시간이라. 스승이나 제자에게 조금이라도 나라는 아상 자존심이 있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장면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예화로 돌아가서 원어 스님의 조언을 받은 오조선사는 다음 날 각 장로에게 재차 어제의 공안을 묻고는 다시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 장로가 어제와 같은 답변을 드리자 오조선사는 틀렸다고 부정합니다. 각 장로가 어째서 오늘은 틀렸다고 하느냐 따져 묻자 오조선사는 어제는 옳았지만 오늘은 틀렸다고 답합니다. 각 장로는 그 말에 크게 깨닫습니다.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풀면 무유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장삼이사 여기에만 국집해 있으면 그러면 그것 또 하나 틀이 된단 말이에요. 석가와 미륵도 그의 종이니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했을 때 장삼이다 할 수도 있지만 뭐 꽃이 놀았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스님 차 한 잔 드십시오. 달이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그래야 되는데 또 장삼이서 이게 공안 공부에 조심해야 돼요. 어떤 공안의 답은 이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파설될까 봐 말을 못 하겠다. 벌써 공안은 질문이 벌써 파설인데. 물론 흉내내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눈치로 때려잡을까 봐 아까 대스님이 벽암록 불태운 거랑 똑같지. 그럴까 봐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성실한 공부인이라면 그런 남한테 들은 말이나 자기가 소화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거기에 의지 못할 걸요.
진짜 자기가 진짜 공부할 뜻이 있는 사람은 이 인생의 괴로움이나 이 생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공안에 답이 이거다 해서 진짜 안심이 될까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짓이고 남 속이는 건 둘째 문제예요. 자기를 속이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말 한마디 못해도 좋은데 진짜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한 얘기예요. 마음의 평정을 찾았고 어떤 경계의 흔들림에도 여유할 수 있느냐.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뜻을 얻었으면 그 말은 있고 토끼 잡았으면 통발을 잊어라. 뭐 불법에 대해서 나불나불 잘 떠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격식을 취하고 머물면 안 돼. 이게 답이다 그런 거 없어요. 전통적으로 선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파주와 방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니까 그냥 알고 있어요. 파주는 콱 잡는다 이거, 방행은 탁 놓는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파주하는 걸 죽인다고, 놓는 걸 살린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긍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뺏는다, 종, 탈. 뺏는 게 탈이고, 그다음에 놓아주는 게 종이에요. 선의 가르침 두 개밖에 없어요. 파주란 가르치는 이가 배우는 사람을 부정하고 몰아붙이는 것을, 그래서 소리를 꽥 지르고 몽둥이 때리는 게 전부 파주예요. 분별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 주로 파주를 많이 써요. 주로 죽인다고요. 망상을 깨부셔버리는 게 많아. 그다음 방행이란 뭐냐면 힌트를 딱 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파주를 사람 죽이는 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방행하는 거 힌트. 아까 힌트. 뭐 힌트? 뭐 힌트 주는 거 얘기. 지금 제가 지금 정신 약간 또 말을 많이 하니까 열이 올라서 멍해지는데, 아까 힌트를 준다고. 힌트를. 그런 걸 방행이라고 해요. 긍정하고 느긋하게 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행이란 긍정하고 느긋하게 놓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뭔가 조금 너무 이렇게 죽이기만 하면 사람이 이게 하니까 그때 사람을 좀 힌트를 약간 줘요. 그래서 사람 분발해서 이제 나오도록. 다른 표현으로 빼앗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솜씨 있는 선지식이란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재적소에 잘 쓴 사람입니다. 이걸 그래서 선의 장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친 사람도 이게 교학상장이에요. 배우고 가르치는 게 가치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그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잘 가르쳐요. 그래. 불법에는 정해져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유정법이에요. 이게 법이다고 할 만한 게 없어. 그게 인연생기 참뜻이기도 하고,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중도는 모든 상대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박제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이에요. 근데 이건 대상이 절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말을 해도 다 틀려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다 맞기도 하고. 절대 부정이면서 절대 긍정이라. 따라서 어쩔 때는 긍정했다가 어쩔 때는 부정합니다. 어쩔 때는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빼앗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죽이기도 했다가 어쩔 때는 살리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뭐란 게 있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얻어온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본래 있는 것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빼앗겼을 때 본래 있는 것이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부터 선지식을 솜씨 좋은 도둑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 도저가 했던 거라. 이놈의 도적.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번뇌망석을 확 훔쳐간다고, 뺏어간다고. 그래서 텅 비게 만들어줘요. 그제서야 이게 있었구나. 다른 대상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여기에 논입하려고 이걸 모르거든. 그리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빼. 그럼 아무것도 없냐? 한 대 주워봐봐. 이건 뭐냐 이거야. 없는 줄 아는 그건 없지 않다. 한 번 자신의 모든 살림살이를 빼앗기는 순간 결코 얻지도 않았고 빼앗기지도 않을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닫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남아있으면 자꾸 이걸 대상으로 해서 판단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이런다니까. 그게 둘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걸 봐야 돼.
이걸 보고 있는 나는 여기 떠나 있나? 난 진짜 뭐야? 이 경험은 진짜 뭐냐? 이 경험도 대상 아니야? 내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있는 나는 대상이고 아는 그것이 나지. 그 아는 그건 이거는 뭣도 아니지.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드러난 걸 이걸 동일시했던 게 이렇게 이 동일시해서 풀려놔야지. 이게 실제로는 아까 제가 손등 누른 듯이 손등의 이 감각이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것처럼 있는 거지. 인연 따라. 그러니까 얘는 오늘 밤 잠만 들면 사라지지. 떼면 사라지듯이. 근데 사라졌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잖아. 그러니까 나타난 이것은 환영이라고 하는 거야.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그리고 끝없이 변하잖아요. 열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끝없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 알 수 없는 이 자리, 맛없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이게 머물 수 없는 그 자리에 머무는 거라. 여기 머물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달라붙지. 근데 머물 수 없는 이 자리. 여기에 있으라. 여기에 있으라. 항상 생각 쫓아가지 말고 경계를 쫓아가지 말고 경계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이렇게 활짝 열려요. 그게 성성적적이라. 마음에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도 없이 적적하게 텅 비운 채로 그러면서도 톡촉하면 촉촉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에 어떤 대상도 없어야지. 여기에 신경 쓰고 있으면 몰라요. 차가 지나가는지 뭔 일이 벌어진지 어디에도 이렇게 대상 그게 마음을 텅 비우는 거거든요. 텅 비우면 이 의식 공간, 인식의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조그만 사소한 변화도 즉각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훤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경계가 마치 강렬한 빛 앞에서 모든 대상 그 그림자들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존재감이 희미해진다고. 왜냐하면 결국 이 깨어있음, 이 인식, 이 의식 그 자체 이것이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런 감각들이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 분별에서는 이제 점점 낯설어지는 힘의 역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정도, 8가지 바른 길을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른 선정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바름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본래 있는 자기로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본래 자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기특한 일이 없고 당연지사, 평범지사, 당연하고 평범한 일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조건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삶 그 자체가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없는, 그게 무상정등각이거든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그래서 나날이 좋은 날이라는 말을 그런 시적인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된다 이거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비교 대상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 가장 완벽한 순간이지. 왜냐면 지금 이거랑 비교하려는 건 전부 여기서 일어난 가상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만족이라. 그게 열반이에요. 언제나 만족이라는 소리야. 왜? 고가 불만족이거든. 니르바나는 고의 소멸이니까 언제나 만족이지. 그래서 옛 그 불교 경전 번역어가 열반이란 표현이 나타나기 전까지 한자로 의역해서 지족이라고 했거든. 열반을 지족이라고 했대요. 만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불만족하다, 부족하다,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건 이분법적인 시선 때문에 그래요. 이 시선이 통합되면 여기에는 본래 완벽해.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추상이에요. 여기서 일으킨 분별이고 이미지야. 이미지가 있으면 불완전해. 내가 완벽한 컵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현실의 컵은 불완전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왕년에는 또는 언젠가는 이렇게 되면. 근데 싹싹 지우고 이 이상 없어. 이게 유일한 진실이 되는, 유일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예. 오늘도 제가 횡설수설 열이 올라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찌끄렸는데 예, 양해하시고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 심력 끼쳐드리지 않게 빠른 시일 안에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